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0.8%입니다. (30평짜리) 아파트를 보유할 때 내는 재산세와 3000cc짜리 자동차에 물리는 자동차세 비교하면 이 가격은 집이 더 비싼데 보유세의 세액은 자동차세가 더 많습니다. 부동산의 보유세를 더 높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자주 거론하는 얘기인데요. 실제 외국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중이 꽤 낮은 편입니다.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라는 통계를 보니까 영국과 캐나다는 3%가 넘고 미국과 프랑스는 2.6%, 일본은 2%, OECD 국가 평균이 1.1%인데 우리나라는 0.8%가 채 안 됩니다.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 그만큼 낮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했습니다. 공평과세와 주거안정이라는 목표하에 다주택자 등의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보유세를 개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유세를 개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격이 높은 부동산에 매기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조절할 수도 있겠고, 집을 2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보유세만 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세율은 그대로 두더라도 과표의 금액을 지금보다 실거래가에 더 근접하게 만드는 방안 등등, 이 중에서 실제로 과연 어떤 방안이 도입될지 궁금한데요. 문제는 실행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하는 말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게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안정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고요.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기본금 말고 상여금도 포함시키자는 권고안이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고, 이렇게 되면 직장인들의 월급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노무 전문가 한 분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자동차를 살 때 신용카드로 사면 차값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런 캐시백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얽힌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12월 28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 따라잡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스 듣기 전에 지금 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이 동해안 지역에 건조경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화기, 불에 타는 물건 취급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MBC 방송국이 있는 상암동 근처에서도 사고 소식이 하나 있었네요. 공항대로 김포공항 방향의 등촌 삼거리에서 강서구청 사거리 사이에 있는 공사장 크레인이 또 버스 위로 붕괴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건물 붕괴 위험이 있어서 전면 통제되고 있다고 하는데 큰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근처 혹시 지나시는 차량은 우회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치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경제 뉴스들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어제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밝혔는데 네네. 대개는 경제정책 방향 밝히는 거는 다 뭐 선언문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냥 넘기면 되는데 뭐 하나 귀에 걸리는 게 있더군요. 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내년 하반기에 내놓겠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2019년도 세제 개편안에 이 보유세와 관련된 개편안을 넣겠다라는 거거든요. 개편안을 넣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보유세를 물리는 방향, 그러니까 보유세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정부가 이번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올해는 사실 김동연 부총리도 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올리긴 올렸죠. 구간이 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도 좀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 위주로 그리고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고소득자들 위주로 해서 세금을 올린 상태여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사실 보유세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명확한 답변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뭐 카드는 있지만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부가 개편안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 중 뭐 마지막 카드라고 얘기했던 이 보유세 부분이 인상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는 세제 개편안이라고 하는 건 내년 여름 지나야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한 7월에서 8월쯤 나오죠. 그러면 이제 2019년 내후년 세금부터는 이렇게 걷겠습니다라는 뜻이고 그렇습니다. 그때 나온 걸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국회에서도 동의하면 그대로 확정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한 9개월 정도 앞서서 발표를 했네요. 그만큼 어찌 보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뭔가 경고음을 더 한번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부가 한 듯도 합니다.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다주택자들과 같은 경우에는 중과 방안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시장에 사인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에서 더 오래 갖고 있으면 그다음에는 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관련 부분도 세금 부담이 갈 것이다라는 사인을 시장에 한 번 더 보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6개월에서 9개월 먼저 발표한 거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논란이 많습니다. 이 보유세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TF 내에서도 사회적인 뭐 의견을 많이 듣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보유세라고 하는 세목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네. 지금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게 되고 재산세 많이 내는 분들 이제 뭐 부동산이 여기저기 많은 분들은 또 한 번 모아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라는 걸 매기게 되는데 네. 보유세를 올린다는 건 결국은 그럼 종부세를 좀 손보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맞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기재부 쪽에서도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우선 종합부동산세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도 이 종부세 쪽이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세율을 바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앞서도 오프닝 멘트에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세금이 올라가는 효과를 내게 할 것이냐를 네.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세금이 올라가는 효과라고 하면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주택의 가격 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기준가 공시하는 가격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확 달라지거든요. 지금은 종부세를 어떻게 물리고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은 그 시장가액으로 보지는 않죠. 그럼 주택의 공시 가격, 예,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6억 넘는 집이 종부세 대상이다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매기고 있어요? 그럼? 주택으로 본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주택 공시 가격 6억 원 이상이 그 기준이고요. 시가로는 뭐 한 9억 원, 10억 원 넘는 집 그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면 9억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그 사람들은 시가로는 한 조금 더 13억 정도 되는 사람도 종부세는 면제. 예, 1세대 그렇게 1주택일 되면 경우에. 예. 이 초과분 액수에 따라 그 기준을 넘는 액수에 따라서 1에서 4%의 세금을 이제 부과를 하도록 돼 있는 게 이제 종부세인데 네. 이게 사실 2004년도에 종부세가 도입이 됐어요.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지금하고 비슷한 기준으로 도입이 됐었는데 이게 2005년도에 부동산 시세가 막 급하게 오르니까 좀 더 네. 강화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당시에 기준 가격을 6억 원까지 강화를 하고요. 네. 이때 한 가지 재밌는 게 들어갔습니다. 개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 기준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세대별 합산 기준이라 그러면 우리 집에 엄마, 아빠, 아들 뭐 이렇게 살고 있으면 네. 주택을 나만 갖고 있으라는 건 없잖아요. 뭐 엄마 아빠도 이름으로 갖고 있을 예. 수도 있고 아들과 아빠가 반반씩 가진 집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예. 이들을 다 합혀가지고 기준으로 삼겠다 이렇게 강화를 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걸 시행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헌재에 소송이 제기가 됐고요. 헌재에서 최종 판결로 세대별 합산은 위헌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럼 지금은 엄마 집 하나 아빠 집 하나 있어도 네. 각자 집 한 채 있는 거고 그 집이 이 6억이 하면 종부세를 안 무는 거지. 합쳐서 당신네 가구에는 집이 2채 있으니까 종부세 내세요. 이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헌재 재판관들이 7대2로 판결을 내렸는데 네. 혼인을 하고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민법에서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로 추정할 근거도 없다. 뭐 네. 이런 근거를 들면서 일단은 그 당시에 위헌 판결을 내렸던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종부세가 이전에 걷던 거에 비해서 징수액이 지금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거든요. 네.
실제로 2017년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지역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비교해 보면 정부가 이거는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그 참여연대가 내놓은 자료인데요. 네.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 소유자 중에 71.7%는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한 30% 정도만 지금 종부세를 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이게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집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갖고 네. 있어봐야 무거운 세금이 물어지니까 네네. 그런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보다 다른 외국들은 보유세가 더 많이 부과된다고 해요. 물론 우리나라는 양도세나 이런 게 더 다른 나라보다 무겁기는 하지만 근데 걱정되는 것은 만약 이게 결국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정책인 것 같은데 네네. 종부세와 비슷한 보유세가 무거운 다른 나라들은 그런 부동산 가격이 잡혔어야 이게 이거 하면 효과가 있다 잡히는구나 이렇게 라고 생각할 할 수 수는 있죠. 있는데 네. 저희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OECD 국가들이나 영국이나 미국 같은데 보유세 비싼 나라들도 집값 오르는 거 보면 뭐 우리나라 못지않게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정책 효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있을까 하는 걱정은 듭니다. 세금만으로 예. 그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집값을 잡는다는 게 달성이 될지는 좀 의문이고요. 네. 또 이제 보유세를 올리는 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 중에 하나가 이중과세라는 논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도 내고 또 보유세 갖고만 있어도 돈을 내고 특히 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아까 헌재 판결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그 당시 헌재 판결에서 재산세와 종부세 이중과세와 관련된 부분도 그 헌재 재판에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거는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계산할 때 재산세는 빼주고 나머지 더한 것만 내라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정부가 뭐 하는 데 있어서 정책 방향에 있어서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밖에 발표된 정책들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어떤 게 또 있었어요? 그간 이제 어제 발표된 정책 방향 중에는 나온 얘기들이 정리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요. 몇 가지 그 없었던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계 차주 주거 안정 3대 패키지가 신설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흔히 말하는 하우스푸어라고 불렸던 이제 집으로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리금 상환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바로 이제 경매로 넘어갈 텐데. 예, 그렇죠. 경매가 예.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한계 차주라고 이제 분류를 한 것이고요. 네. 이 한계 차주들의 집을 바로 경매에 넘기지 않고 은행들이 리츠라는 이제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를 리츠라고 하는데요. 네. 이 리츠에다가 일단은 매각을 하고 그리고 이 리츠가 5년간 그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5년 동안 끌고 가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럼 집을 되살 수도 있게. 예, 그래서 이제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금융권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벌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월세를 내면서 5년간 버텨보고 상황이 나아지면 집을 다시 되사든지 5년간 한번 노력을 해봐라. 그래서 이걸 이제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오고요. 5년이면 부동산 가격도 뭐 떨어지던 것도 올라갈 수도 있고 하니까. 예,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정책이고요. 예. 두 번째 또 눈에 들어왔던 것은 공공기관하고 은행하고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서 상생형 어린이집을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공단 내에 유휴 지점이 있으면 이걸 리모델링해서 어린이집으로 만들고 여기에 중소기업들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내에 어린이집들이 이제 대부분 있거든요. 네. 여기 정원의 일부를 중소기업들에게 내주고 이걸 이제 활용을 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스스로 나서서 하게 되면 정부에서 비용의 90% 정도를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대주겠다. 정부가 네. 또 이렇게 한 게 있고요. 그다음은 근로자들에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일 수가 있겠는데 연차 활성화를 위한 2주 여름 휴가가 시행된다. 뭐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뭡니까? 연가 저축제라 그래서 네. 보통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 이제 오래 다니시면 뭐 연가라 그래서 그 연차 휴가가 일수가 늘어나는데 다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최장 3년까지 저축해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 못 쓴 휴가 내년에 예. 혹은 후년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있도록. 그래서 자기 휴가와 연가 휴가 못 쓴 걸 붙여서 최장 2주까지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네. 일단 공공기관부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부터 이걸 시행을 하고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뭐 인센티브 제도도 고민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은 참 네. 좋아지는데 네. 이게 밖으로 확산이 안 되는 이유가 법으로 만들어주면 뭐 그것도 그래도 잘 안 됩니다만 될 텐데 예. 자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따라하세요 하면 따라합니까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법으로 만들자니 기업들이 근무일수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들도 사실상 지금 연차휴가 소진을 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안 그러면 돈으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보단 차라리 쉬게 하자.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연말 되면 막 연가 가라고 계속 날리고 뭐 내년에도 그렇긴 한데. 2주 휴가를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인력 구조상 현실적으로 힘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본인 자리를 2주 동안 비웠는데도 회사가 큰 문제 없이 돌아가야만 그게 되는 건데 네. 본인 자리를 2주 동안 비웠는데 회사가 돌아가면 또 그것도 걱정 아닙니까? 특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력 농담입니다. 구성이 워낙 타이트하기 때문에 정말로 예. 2주를 비우고 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요즘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 뭐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자꾸 좋아지고 있는데 네. 그게 민간 쪽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자꾸 시범사업만 하지 말고 네. 민간에서도 할 수 있게 법으로 만들어서 운 좋게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은 무슨 특사처럼 다 되고 네. 또 비슷한 상황에서 민간 기업에 들어간 분들은 비현실적인 상황이 되는 그런 건 좀 막아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일부는 뭐 아무래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으로 가려고 하는 청년층들이 훨씬 많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교육부가 육아교육 혁신 방안 이것도 내놨던데 예. 내용 좀 전해주시죠. 누리과정 예산은 이제 올해 전액 정부가 되기로 한 것은 이미 결정이 된 사안이었고요. 추가적으로 내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유아들을 시도의 국공립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발표가 됐거든요.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주변에 이런 국공립 유치원이 없다라고 하면 일반 사립 유치원에 보내면 누리과정 지원 외에 월 10만 원가량을 실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소득층 자녀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만들어주겠다. 저렴한 비용에 이게 정부의 발표고요. 지금은 국공립 유치원 선언을 합니다만 갈 때 다 무조건 소득과 무관하게 추첨하는 모양이죠. 대부분 부모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소득 기준보다는 네. 그 맞벌이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화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누리과정 지원 방식이 지금은 유치원으로 정부가 돈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네. 이것과 관련돼서도 좀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학부모한테 직접 주지.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유치원에 안 내고 다른 거 뭐 빵 사 먹고 분유 사 먹고 이런 데 쓰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를 댔었는데 이제는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정부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정은정 씨가 요즘 신문을 보다 보니까 금값이 좀 내리는데 그 이유가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낮아져서 그렇다고 설명을 하던데 금리하고 물가가 금값에 어떻게 왜 영향을 줍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사실 금리나 물가가 금값에 영향을 준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어떤 공식이 있어서 그 공식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값이 무슨 공식에 맞춰서 움직이면 뭐 그 공식 아는 사람들은 다 금거래해서 돈 벌게요. 그러니까 금값이 언제 오르고 왜 오르고 언제 떨어지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건데 뭐 이런 건 있습니다. 금은 갖고 있어도 이자가 하나도 안 붙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높은 고금리 시대에는 금값이 잘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갖고 있는 기간만큼 금 대신 그걸 돈으로 바꿔서 은행에 넣어놨으면 이자가 차곡차곡 많이 붙을 텐데 금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어차피 은행에 넣어둬도 이자가 얼마 없으니까 그냥 금 갖고 있어도 큰 손해 아니네 이런 마음에 금을 사두는 수요가 생기는데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그리고 빠르게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금값이 잘 안 오릅니다. 그리고 물가하고 금값도 관계가 있는데 물가가 오른다는 건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물가가 많이 오르면 돈 가치는 그럼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럼 돈으로 들고 있으면 손해니까 돈 대신 다른 돈 가치를 갖고 있는 뭔가로 들고 있자. 그럼 금으로 보관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또 금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뭐 이런 상관관계가 있긴 한데요. 뭐 그럼 금값은 물가가 비싸지거나 금리가 싸지거나 하면 오르냐 이런 무슨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개는 그런 성격이 있긴 한데
꼭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다만 금값이 오르거나 내렸을 때 왜 오르고 왜 내렸는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이유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럼 금값은 어디서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 오늘 금은방에 붙어있는 금값은요. 어제 런던 금시장에서 거래된 금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은방 사장님들도 뭔가 좀 남아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금을 살 때는 런던 시장의 금값보다는 조금 비싸게 금은방에서 사고요. 뭐 금을 팔려고 하면 당연히 런던 금값보다는 좀 덜 받겠죠. 금은 언제든지 전 세계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시세하고 각 나라의 금 시세가 거의 비슷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이걸 정하는 곳이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기구인데요. 최근에 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산하에 있는 전문가 태스크포스가 앞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때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계산 범위에 상여금, 정기상여금까지 포함하자 이런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계산할 때 상여금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이슈가 되어 있는 건데요. 만약 포함이 되는 쪽으로 바뀌면 직장인들 월급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짚어보려고 박영기 노무사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그 근로자가 받는 임금 혹은 그 근로자 월급 통장에 찍히는 금액 이걸 의미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저런 각종 수당들 중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랬나 봐요. 네, 그렇죠. 이제 그 현행 그 최저임금의 그 산정 범위를 말하는 건데요. 예. 여기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그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그 임금을 제외한 임금이 그 최저임금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이제 임금이 중요한데요. 네. 그게 이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에 그런 임금. 그다음에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에 임금. 그리고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임금 항목이 3가지거든요. 이제 이 중 이제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해서요. 최저임금에 네. 포함하지 않는 거고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하고 뭐 연차 휴가 수당 등도 포함되지 않는데 이건 소정 근로 시간 또는 이제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어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노무사님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야근 수당, 휴일 수당이야 뭐 늘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일한 만큼 예. 받으니까 네. 이거 줬으니 됐다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당연히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예. 월급 통장에 찍히는 보너스나 상여금 혹은 뭐 예. 중식대 이런 것도 그럼 예. 월급으로 그동안 안 쳤던 겁니까? 월급이긴 한데 예. 이제 뭐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는 있고요. 근데 최저임금에는 포함을 안 시킨 거죠. 이게 아까 요 3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시행규칙에 예.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기본급으로는 130만 원을 주고 매달 보너스로 70만 원을 주는 회사가 있다면 그 정기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그럼 그분 그렇죠. 그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한 달에 200만 원이 월급 통장에 들어올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는 월급을 얼마 주십니까? 최저임금 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감독을 하러 오면 130만 원만 주는 걸로 계산됐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현재 그 법령상으로는 최저임금 예. 위반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사업장의 경우에는 130만 원 기본급에 예를 들면 70만 원이 이 정기 상여금으로 나가고 있으니 그 70만 원의 정기 상여금까지도 월급으로 주는 걸로 기본급으로 보자 이 말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월 지급, 그러니까 상여금은 뭐 분기나 반기나 뭐 네. 이렇게 뭐 연 600% 이렇게 정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 그거를 지급 편의상 그 매월 주기로 분할해서 주면은 그 분할해서 주는 금액만큼은 매월 지급되기 때문에 네. 이 최저임금 산정 범위로 포함시키는 게 맞겠다라는 사실상 권고가 월급으로 본다. 예. 알겠습니다. 상여금을 2달이나 뭐 석 달에 한 번씩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급하는 회사들도 꽤 많은데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석 달에 한 번씩 300만 원씩 보너스가 나온다. 정기 상여금으로. 예. 뭐 그런 회사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사실상 월급으로 주는 것인데 예.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그 전문가 그 태스크포스에서 의견이 갈린 사항이에요. 예. 다수 의견은 그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소수 의견은 이제 산정 대상 기간이나 지급 주기가 모두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예. 1년 이내에 지급된 상여금은 다 평균해서 최저임금에 포함돼야 한다 이렇게 소수 의견은 주장을 했고요. 뭐 다수 의견은 뭐 그 매월 지급되는 것만 인정돼야 된다. 약간 의견이 나눠졌지만 다수 의견 입장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기본급으로는 130만 원밖에 안 주지만 석 달에 한 번씩 보너스가 300만 원씩 나가니까 실제로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정기 상여금이 나가는 셈이고 우리 회사는 월급을 최소한 230만 원은 드립니다. 이런 회사는 예. 그럼 이제 매달 상여금을 주는 쪽이거나 아니면 그냥 기본급으로 매달 230만 원을 주는 쪽으로 바꾸면 되겠군요. 바꿔야죠. 이제 이 논의에서도 그렇게 임금제도를 바꾸는 것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안 보는 쪽으로 하자. 좀 사업주가 편리하게 총액 임금은 변동이 없으니 네. 그렇게 바꾸는 것은 이제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것으로 해서 좀 용이하게 임금 체계를 바꾸도록 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예. 이게 결국은 근로자한테 같은 금액을 주는데 명목을 기본급으로 주느냐 상여금으로 주느냐 이 논란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근로자에게 더 주냐 마냐 이거가 논란이라면 회사에서 더 나가는 돈도 있고 근로자도 덜 받고 더 받는 이슈가 있으니까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월급 봉투에 항목을 뭘로 찍는 게 이게 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 왜곡된 임금 체계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법정 노동 시간 외에 노동하는 경우, 그러니까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면 각각 50% 임금을 할증해서 줘야 되거든요. 네. 이때 이제 할증해서 주는 그 지급 기준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는 이제 월급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기본급이라고 불리는 이 금액을 줄여야 이 할증돼서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급을 낮추고 뭐 수당이나 상여금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전체 연봉을 구성해서 이제 그 연장야간 휴일 근로수당, 기타 법정 근로수당을 줄이는 효과를 좀 보려고 그렇게 해왔던 그동안 거죠. 그랬어요. 그러면 예. 예를 들면 예. 기본급은 100만 원, 정기 상여금은 100만 원,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 주는 회사가 있다면 그렇죠. 그럴 때 그 회사가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할 때 야근 수당, 휴일 수당을 계산할 때는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걸로 생각하고 하루 일당 계산해서 거기에 약간 할증해서 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줘왔던 건데 이제 법원이 예. 그렇게 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고 이제 그 대법원에서 판례를 했기 때문에 예. 통상임금 소송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저임금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니 이것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달라. 뭐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알겠어요. 최근에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르니까 종전에는 기본급 150만 원에 보너스 50만 원 이렇게 줘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기본급 150만 원만 따져도 최저임금보다는 높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르니까 기본급 150에 보너스 50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니 그렇죠. 다시 그냥 이걸 기본급으로 합산하자 이런 얘기군요. 이제 기본급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이제 최저임금 문제가 완전히 뭐 상여금 있는 회사에서는 걱정이 없게 되겠죠. 그걸 매월 지급하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내 월급이 좀 늘어나는가 보다 혹은 내 월급이 늘어나는 걸 기대하고 있을 텐데 그냥 항목만 바꿔서 보너스였던 게 기본급으로 바뀌면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직장인들 중에 영향이 있는 이제 직장이 있을 거고요.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일단 임금 항목 중에 상여금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거고요. 네. 상여금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매월 지급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2개월이나 3개월 분기마다 지급하는지 이런 거 각각 사정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회사 사정을 봐서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뭐 항목이 상여금이었든 뭐였든 한 달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이 줬었는데 굳이 그렇죠. 더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일 수도 있겠고요. 그 주장을 한 거고 그걸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견을 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에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금이 기본급 개념으로 다시 들어가면 말씀하셨던 야근 수당, 휴일 수당, 주휴 수당 이런 걸 주는 방식도 그럴 때 계산하는 통상임금도 앞으로 달라집니까? 아니면 그건 이미 대법원 등에서 바꿔놨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없습니까? 근데 최저임금하고 이제 통상임금은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법적으로. 네. 그래서 뭐 그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한다고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 이미 기존의 이제 판례로
그런 상여금은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나 기타 다른 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뭐 상여금 포함한다고 그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문제만 이제 해소될 거고요. 나머지 뭐 수당이나 뭐 그 어떤 직장인들의 영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 직장인들의 월급 봉투를 보면 예. 점심값, 중식대라고 해서 따로 항목이 있고, 그렇죠. 또 비과세 항목 중에 차량 유지비라고 하나요? 혹시 집에 차가 예. 있는 분들은 그걸로 출퇴근할 그렇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예. 또 일부를 그렇게 빼고 별도 항목으로 주는데, 그렇죠. 그게 혹시 뭐 무슨 변화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최저임금 산입할 때 다 기본급으로 집어넣게 하면? 지금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그 예. 제외 항목이거든요. 아까 뭐 급식수당, 식대, 통근수당, 뭐 가족수당, 주택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요것도 이제 이 제도 이게 전문가 TF에서는 좀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이게 포함시키도록 포함하는 쪽으로 그 매월 어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네. 이걸 최저임금 산입범에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고요. 다 이게 이제 내년에 16.4%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이제 사업주들이 그 그러니까 좀 많이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이제 요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급여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다 오른쪽 주머니로만 주는 게 아니라 네. 뭐 중식대 혹은 차량 유지비 또는 전기상여금 이런 식의 명목만 다르게 왼쪽 주머니로도 같이 주는 그런 항목들이 많았는데 네. 그동안 최저임금 계산할 때는 오른쪽 주머니로만 넣는 돈만 계산하다 보니 그렇죠. 이제는 왼쪽 주머니에 주는 것도 다 사실상 월급으로 보자는 건데 이게 이러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거와 무관하게 네. 내가 받는 돈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혀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상여금 있는 그 회사에서는 네. 당분간은 뭐 최저임금 오른다고 임금 오를 가능성이 없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노동계에서는 좀 반발이 좀 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기업 뭐 이렇게 공장 노동자 중심으로 사실은 이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놓고 뭐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으로 이렇게 전체 연봉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알겠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최저임금 오른다고 임금이 오르지는 않겠죠. 우리가 최저임금을 좀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생각했던 데이터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물론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그리 높은 게 아니다. 다른 높은 나라 최저임금 받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낮아서 그러니까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이유로 올린 것도 근거로 작용했었는데요. 그렇죠. 다른 나라는 최저임금을 그럼 계산할 때 그 나라도 왼쪽 주머니로 주는 월급과 오른쪽 주머니로 주는 월급이 다 따로 있고 그래서 전기상여금 빼고 중식대 빼고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그 나라는 또 계산 방식이 다릅니까? 좀 뭐 임금 체계라는 게 나라마다 워낙 다르니까요. 뭐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우리 임금 체계가 이제 선진국에 비해 기본급 비중이 낮고 상여금 등의 이제 수당 비중이 높은 점이 특징이어서 이 현행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이제 우리의 임금 체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다는 그 지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저임금법이 1988년 제정됐는데요. 일본의 법을 대부분 빌렸어요. 근데 일본도 이제 뭐 상여금 보너스는 매 2번씩 경영 성과에 따라 보너스 형식으로 소규모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도 상여금 급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개편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확인만 좀 하나 더 드리죠. 기본급 100만 원, 상여금 100만 원 이렇게 주던 회사는 왜 굳이 그렇게 줬냐고 생각하면 야근이나 휴일 수당 계산할 때 기본급 100만 원에 대해서만 계산하니까 하루 일당이 싸게 계산되니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추가로 지급돼야 할 수당을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본급 100만 원, 상여급 100만 원 하면 최저임금 계산할 때는 기본급만 들어가는 바람에 회사가 월급을 더 올려줘야 되게 생겼으니 기본급 100, 상여급 100을 그냥 기본급 200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월급 봉투에. 그러면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는 없어지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회사는 야근수당, 휴일수당 계산할 땐 종전보다 2배를 더 줍니까 그럼? 아니면 어떻습니까? 네, 종전보다 2배를 더 줘야 되는데요. 이건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돼서가 아니라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돼서 생긴 문제예요. 그거는 이미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소송이 통상임금 소송이라고 얘기되는 게 대부분 그겁니다. 상여금이 예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 안 되다가 이제는 법원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2배로 지금 같은 사업장은
기존에 줬던 그 수당들을 법정 그 알겠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예. 수당들을 3년치 소급해서 2배로 줘야 되는 소송이 이제 그 소송이 된 거고요. 현재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상여금 포함하는 문제는 그 문제하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 그러니까 종전에 야근수당, 휴일수당 계산할 때 2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으면 변화가 없고 예. 기본급 100, 상여금 100이라고 해서 100만 원 기준으로 준 거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 말이네요. 문제가 그거는 이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 예. 예, 박영기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보통 자동차를 한 대 사려고 차종을 고르고 나면 이제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요즘 오토 캐시백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알아두시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어떤 것인지 친절한 하나씨 이하나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토 캐시백이 정확히 뭡니까? 일단 새 차를 살 때 특정 회사 카드로 차값을 일시불로 긁으면 그 카드 회사에서 차값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차를 카드로 긁어요? 차 살 때? 네, 차 살 때 그냥 현금을 내도 되는데요. 예. 오토 캐시백 제도가 있으니까 그 딜러들이 와서 카드를 사용하세요라고 권유할 때가 있거든요. 그 이유입니다. 카드 차값은 보통 싼 것도 있지만 비싼 차는 2천만 원, 3천만 원 더 비싼 차도 있는데 그렇죠. 그게 한 번에 긁어져요? 한 번에 한도를 상향을 해줍니다. 카드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상향을 해주고요. 아. 그때만 사용할 수 있게 열어둡니다. 여기 나 대리점 와서 지금 차 살려고 하는데 네. 한도를 올려주세요. 네, 미리 전화로 미리 신청하시면 전화를 해서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3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 네, 그러면 카드 한 장으로 쫙 긁어서 3천만 원 긁으면 네. 그러면 현금으로 준다고요? 카드 회사가? 네, 보통은 네. 그 차값의 1.2%나 1.7% 사이로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3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한 3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각 카드 회사별로 퍼센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서 확인을 그래요? 해보시고 새로 발급받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3천만 원을 이제 차 살려고 그동안 적금을 부어서 모아놨겠지만 네. 일단은 카드로 긁고 네, 그럼 그 카드 결제일이 한 달 후에 돌아올 테니 네. 그 결제일 날 내가 긁었던 카드값 3천만 원짜리 차면 3천만 원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요새 카드 회사에서는 그렇게 결제하고 나서 결제일에 못 갚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가상 계좌를 바로 보내주거든요. 예. 카드를 긁을 때 그럼 그 카드 회사 가상 계좌로 그 목돈을 갖고 있었던 걸 보내주면 바로 해결이 되는 거죠. 혹시 한 달 후에 못 갚으실 수도 있으니 예. 우리가 일단은 진짜 돈 있는지 확인하고 그 돈 그렇죠. 우리가 맡아놓고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어차피 3천만 원 지금 현금으로 보내려고 했던 거니까 카드로 긁고 나중에 가져가든 나는 손해볼 게 없는 것 같고. 손해볼 게 없죠. 카드 회사가 그럼 얼마를 준다고요? 한 뭐 1.5%? 이 네, 정도 그 정도 주면 줍니다. 한 3천만 원짜리 차면 45만 원인데 네. 이걸 왜 줘요? 카드 회사가? 일단은 요새 카드 잘 안 만드시잖아요. 이미 많으시고. 네. 그래서 그걸 만들면 신규 고객을 모집하기도 좋고요. 또 차 한 대 값이 비싸니까 그 가맹점에서 받는, 그러니까 자동차 대리점에서 받는 수수료도 꽤 많고 하니까 이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좀 덜 남기더라도요. 내가 카드로 긁으면 맞아요. 그 자동차를 파는 자동차 대리점에서는 네. 내가 카드로 긁은 금액의 한 2% 정도를 그렇죠. 카드 회사로 내죠. 네. 그 돈 받아서 소비자 주는 거네요.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는 싫겠습니다. 현금으로 갖고 와서 바로 받으면 되는데 괜히 네. 4, 50만 원 정도를 결국은 번거로울 수수료를 수 냈다가 그렇죠. 그럼 뭐 그거야 그들의 사정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카드를 쓰면 더 많이 캐시백이 되는지를 비교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래서 각 홈페이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카드는 더 많이 해주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2%나 3%를 주기도 합니까? 사실 아까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가 2%라고 했잖아요. 예. 그거보다는 대부분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인터넷 카페, 그러니까 자동차 동호회나 이런 카페에 보면 네. 3%까지 돌려준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차 사는 이상하네요. 분들이 이거 사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A 카드로 차를 사면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그 카드 회사가
자동차 대리점으로부터는 2%를 수수료로 받으니 네. 한 60만 원을 받으니 60만 원 중에 나를 뭐 45만 원을 줄 수도 있고 50만 원 줄 수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90만 원 주겠다고 하는 카드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최대 120만 원까지 준다는 플러스 알파가 써 있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이거는 뭐 사기는 아니고요. 네. 소비자도 손해 볼 거는 없습니다. 그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에는 1.5% 돌려준다고 했는데 카페에서는 3%까지 돌려주는 건데요. 네. 그 돈의 출처가 일단은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돈의 출처를 보면 카드 모집인들 한 번쯤은 만나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카드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카드를 신청하기도 하지만 이 카드 모집인들을 통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카드 한 장을 발급할 때마다 카드사에서 건당 뭐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요. 네. 또 그 카드로 고객이 한 달에 얼마를 쓰면 그 금액의 몇 %를 또 수당으로 받거든요. 그래요? 이것까지 끌어다가 캐시백에 보태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차 한 대가 결제하면 수수료가 꽤 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성과급을 받기도 한데요. 카드 모집인이 예, 그래서 실제로 카드 모집인과 딜러들이 비공식적인 제휴를 맺기도 해서 이렇게 성과급을 나눠 갖기도 한답니다. 실제 월초가 되면 딜러들 그 핸드폰으로 그 모집인들이 엄청 많은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이 그냥 3천만 원 받아서 대리점에 입금하면 되는데 네. 이런 캐시백이 있으니까 하세요. 아니면 제가 아는 카드 모집인 연결해드리겠습니다. 한 그렇죠. 후에 네. 카드 모집인으로부터도 수당을 받고 그렇죠. 자동차 대리점 사장님이 들으면 깜짝 놀라는 아니 지금 김 대리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어쨌든 비밀리에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회사에는 말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덧붙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동차 사실 분들은 그러면 이런저런 캐시백 얼마나 주는지 어떤 카드가 제일 좋은지 차종에 따라서도 좀 다르다고 하고 네. 인터넷 검색해 보면 더 많이 주는 이른바 카드 모집인도 있다고 하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치열한 경쟁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좀 그래도 발품을 팔면 돌려가는 네. 돈이 좀 많으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알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는 거라니까 뭐 사기는 아니네요. 네,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동차가 워낙 안 팔리니까 자동차 사는 분이 이렇게 또 네. 갑의 입장에 서는 경우가 있네요.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이하나 리포터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과된다고 해요. 물론 우리나라는 양도세나 이런 게 더 다른 나라보다 무겁기는 하지만 근데 걱정되는 것은 만약 이게 결국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정책인 것 같은데 네네. 종부세와 비슷한 보유세가 무거운 다른 나라들은 그런 부동산 가격이 잡혔어야 이게 이거 하면 효과가 잡히는구나 있다 이렇게 라고 할 생각할 수 수는 있죠. 있는데 네. 저희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OECD 국가들이나 영국이나 미국 같은데 보유세 비싼 나라들도 집값 오르는 거 보면 뭐 우리나라 못지않게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정책 효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있을까 하는 걱정은 듭니다. 세금만으로 예. 그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집값을 잡는다는 게 달성이 될지는 좀 의문이고요. 네. 또 이제 보유세를 올리는 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 중에 하나가 이중과세라는 논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도 내고 또 보유세 갖고만 있어도 돈을 내고 특히 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아까 헌재 판결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그 당시 헌재 판결에서 재산세와 종부세 이중과세와 관련된 부분도 그 헌재 재판에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거는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계산할 때 재산세는 빼주고 나머지 더한 것만 내라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정부가 뭐 하는 데 있어서 정책 방향에 있어서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밖에 발표된 정책들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어떤 게 또 있었어요? 그간 이제 어제 발표된 정책 방향 중에는 나온 얘기들이 정리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요. 몇 가지 그 없었던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계 차주 주거 안정 3대 패키지가 신설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흔히 말하는 하우스푸어라고 불렸던 이제 집으로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리금 상환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바로 이제 경매로 넘어갈 텐데. 예, 그렇죠. 경매가 예.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한계 차주라고 이제 분류를 한 것이고요. 네. 이 한계 차주들의 집을 바로 경매에 넘기지 않고 은행들이 리츠라는 이제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를 리츠라고 하는데요. 네. 이 리츠에다가
일단은 매각을 하고 그리고 이 리츠가 5년간 그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5년 동안 끌고 가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럼 집을 되살 수도 있게? 예. 그래서 이제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금융권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벌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월세를 내면서 5년간 버텨보고 상황이 낫게 되겠죠. 예.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면 9억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그 시가로는 한 13억 정도 되는 사람도 종부세는 면제. 1세대 그렇게 되면 1주택일 경우에. 이 초과분 액수에 따라 그 기준을 넘는 액수에 따라서 1에서 4%의 세금을 이제 부과를 하도록 돼 있는 게 이제 종부세인데 네. 이게 사실 2004년도에 종부세가 도입이 됐어요.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지금하고 비슷한 기준으로 도입이 됐었는데 이게 2005년도에 부동산 시세가 막 급하게 오르니까 좀 더 네. 강화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당시에 기준 가격을 6억 원까지 강화를 하고요. 네. 이때 한 가지 재밌는 게 들어갔습니다. 개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 기준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세대별 합산 기준이라 그러면 우리 집에 엄마, 아빠, 아들 뭐 이렇게 살고 있으면 네. 주택을 나만 갖고 있으라는 건 없잖아요. 뭐 엄마 아빠도 이름으로 갖고 갖고 있을 예. 수도 있고 아들과 아빠가 반반씩 가진 집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예. 이들을 다 합혀가지고 기준으로 삼겠다 이렇게 강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시행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헌재에 소송이 제기가 됐고요. 헌재에서 최종 판결로 세대별 합산은 위헌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럼 지금은 엄마 집 하나 아빠 집 하나 있어도 네. 각자 집 한 채 있는 거고 그 집이 이 6억이 하면 종부세를 안 무는 거지 합쳐서 당신네 가구에는 집이 두 채 있으니까 종부세 내세요. 이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헌재 재판관들이 7대2로 판결을 내렸는데 네. 혼인을 하고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민법에서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로 추정할 근거도 없다. 뭐 네. 이런 근거를 들면서 일단은 그 당시에 위헌 판결을 내렸던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종부세가 이전에 걷던 거에 비해서 징수액이 지금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거든요. 네. 실제로 2017년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지역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비교해 보면 정부가 이거는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그 참여연대가 내놓은 자료인데요. 네.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 소유자 중에 71.7%는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한 30% 정도만 지금 종부세를 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이게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집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갖고 네. 있어봐야 무거운 세금이 물어지니까. 네네. 그런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보다 다른 외국들은 보유세가 더 많이 인상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는 세제 개편안이라고 하는 건 내년 여름 지나야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한 7월에서 8월쯤 나오죠. 그러면 이제 2019년 내후년 세금부터는 이렇게 걷겠습니다라는 뜻이고. 그렇습니다. 그때 나온 걸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국회에서도 동의하면 그대로 확정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한 9개월 정도 앞서서 발표를 했네요. 그만큼 어찌 보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뭔가 경고음을 더 한번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부가 한 듯도 합니다.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다주택자들과 같은 경우에는 중과 방안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시장에 사인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에서 더 오래 갖고 있으면 그다음에는 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관련 부분도 세금 부담이 갈 것이다라는 사인을 시장에 한 번 더 보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6개월에서 9개월 먼저 발표한 거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논란이 많습니다. 이 보유세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TF 내에서도 사회적인 뭐 의견을 많이 듣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보유세라고 하는 세목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네. 지금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게 되고 재산세 많이 내는 분들 이제 뭐 부동산이 여기저기 많은 분들은 또 한 번 모아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라는 걸 매기게 되는데 네. 보유세를 올린다는 건 결국은 그럼 종부세를 좀 손보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맞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기재부 쪽에서도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우선 종합부동산세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도 이 종부세 쪽이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세율을 바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앞서도 오프닝 멘트에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세금이 올라가는 효과를 내게 할 것이냐를 네.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세금이 올라가는 효과라고 하면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주택의 가격
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기준가 공시하는 가격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확 달라지거든요. 지금은 종부세를 어떻게 물리고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은 그 시장가액으로 보지는 않죠. 그럼 주택의 공시 가격, 예,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6억 넘는 집이 종부세 대상이다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매기고 있어요? 그럼? 주택으로 본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주택 공시 가격 6억 원 이상이 그 기준이고요. 시가로는 뭐 한 9억 원, 10억 원 넘는 집.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0.8%입니다. (30평짜리) 아파트를 보유할 때 내는 재산세와 3000cc짜리 자동차에 물리는 자동차세 비교하면 이 가격은 집이 더 비싼데 보유세의 세액은 자동차세가 더 많습니다. 부동산의 보유세를 더 높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자주 거론하는 얘기인데요. 실제 외국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중이 꽤 낮은 편입니다.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라는 통계를 보니까 영국과 캐나다는 3%가 넘고 미국과 프랑스는 2.6%, 일본은 2%, OECD 국가 평균이 1.1%인데 우리나라는 0.8%가 채 안 됩니다.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 그만큼 낮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했습니다. 공평과세와 주거안정이라는 목표하에 다주택자 등의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보유세를 개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유세를 개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격이 높은 부동산에 매기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조절할 수도 있겠고 집을 2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보유세만 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세율은 그대로 두더라도 과표의 금액을 지금보다 실거래가에 더 근접하게 만드는 방안 등등 이 중에서 실제로 과연 어떤 방안이 도입될지 궁금한데요. 문제는 실행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하는 말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게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안정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고요.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기본급 말고 상여금도 포함시키자는 권고안이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고 이렇게 되면 직장인들의 월급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노무 전문가 한 분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자동차를 살 때 신용카드로 사면 차값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런 캐시백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얽힌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12월 28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 따라잡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 듣기 전에 지금 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이 동해안 지역에 건조경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화기, 불에 타는 물건 취급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MBC 방송국이 있는 상암동 근처에서도 사고 소식이 하나 있었네요. 공항대로 김포공항 방향의 등촌 삼거리에서 강서구청 사거리 사이에 있는 공사장 크레인이 또 버스 위로 붕괴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건물 붕괴 위험이 있어서 전면 통제되고 있다고 하는데 큰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근처 혹시 지나시는 차량은 우회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치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경제 뉴스들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어제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밝혔는데 네네. 대개는 경제정책 방향 밝히는 거는 다 뭐 선언문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냥 넘기면 되는데 뭐 하나 귀에 걸리는 게 있더군요. 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내년 하반기에 내놓겠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2019년도 세제 개편안에 이 보유세와 관련된 개편안을 넣겠다라는 거거든요. 개편안을 넣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보유세를 물리는 방향, 그러니까 보유세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정부가 이번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했다. 예. 이렇게 지금 언론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올해는 사실 김동연 부총리도 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올리긴 올렸죠. 구간이 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네. 법인 같은 경우에도 좀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 위주로 그리고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고소득자들 위주로 해서 세금을 올린 상태여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사실 보유세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명확한 답변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뭐 카드는 있지만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부가 개편안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 중 뭐 마지막 카드라고 얘기했던 이 보유세 부분이